모든 사람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저는 제 선택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 대학을 도중에 나왔을 때에도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주머니에 단돈 3,000원이 없어서 담배를 끊게 될 정도로 구질구질하게 살면서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제 평생에 후회한 순간이 딱 한 번 생기게 됐죠. 그 일의 시작은 아내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창업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을 때 저는 연애를 시작했고 그게 지금의 아내였죠. 그런데 만난 지 3개월 만에 덜컥 임신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제 앞에서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말하더군요. 이제 나 어떡해? 내 인생을 완전히 망했어. 엄마가 알면 나 죽일 거야. 주연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그래도 결혼 생각 없다고 했잖아. 오빠 독신주의라고 그랬잖아. 그건 가치관이야. 생각처럼 일이 풀리는 법도 없는 거고. 내가 책임질 짓을 했으면 책임을 지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결혼 준비하자. 솔직히 당황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오래 만난 사람도 아니고 아직 알아가는 단계였을 뿐이었기에 결혼이 썩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연이는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결혼을 원했고 저는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었죠. 그저 제가 마땅히 책임지고 나아가야 할 부분으로 판단했던 거였습니다. 물론 그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당시에 예비 장모님은 젊은 나이에 이혼을 당하고 딸 둘을 혼자서 키운 분이었습니다. 딸들을 잘 키워서 좋은 집에 시집 보낼 생각을 했는데 어디서 근본도 없는 놈이 혼전 임신을 시켜놨으니 당연히 저를 끔찍하게 싫어하시더군요. 나가! 이 피로먹을 호랑말코 같은 놈아! 감히 내 딸을 건드려? 아무리 내 딸이 부족해도 너 같은 놈한테 내가 줄 거라고 생각해? 제가 고개만 숙이자 주연이가 끼어들었죠. 엄마, 주고 안 주고가 어딨어. 임신했다고 했잖아. 내가 결혼하고 싶고. 결혼? 넌 여자가 돼서 쪽팔리지도 않니? 내가 너 그러라고 애지중지 키운 줄 알아? 어디서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임신을 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애지중지? 엄마가 날 언제 그렇게 키웠어? 매번 동생만 감싸고 돌았으면서 언제는 나 같은 애는 결혼도 못할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 남자들이 눈이 삐었냐고. 눈이 발밑에 달려야 겨우 여자로나 보겠다. 엄마 18번이잖아. 그래서 내가 알아서 간다고. 갈 거면 제대로 된 놈을 데리고 오던가. 고졸의 부모도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나 다름없는 남자를 고를 게 아니라 적어도 2년 전엔 졸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누가 대학을 안 나와? 가뜩이나 너도 제대로 못 배웠는데 아주 집신 짝 맞추듯 저런 놈을 들고 와? 고졸 아니고 중퇴야. 중퇴고 고졸이고 뭔가 이유가 있으니 도중에 그만둔 거지. 딱 보면 몰라? 이 사람 사업하거든? 그리고 이제 자리 잡으면 제대로 잘 될 거고. 아이고, 잘도 그러겠다. 내 주변에 사업한다는 놈들 중에 멀쩡한 인간들 없더라. 반은 사기꾼이고 반은 백수였어. 뭐든 간판이라도 하나 달고 자랑질하고 싶어 내세우는 게 사업이라는 거고. 이 반푸나. 어릴 때부터 공부도 못하더니 남자 보는 눈도 없니? 네 동생을 보고 좀 배워. 얼마나 얌전하니? 공부만 하고. 남자를 함부로 만나고 다니기라니 뭐라니? 어쩜 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지 아빠랑 똑같아서는 함부로 몸이나 굴릴 줄 알지. 혼전 임신이라니. 집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지. 앞으로 내가 얼굴을 어떻게 대고 다녀? 제발 그만 좀 해. 됐어. 허락 필요 없어. 엄마가 싫어도 난 오빠랑 무조건 결혼할 거야. 엄마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면서 내 인생에 더 이상 참견하지 마.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는 성인이 된 이후부터 쭉 차별을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딸들을 아들 못지않게 완벽하게 키우려고 애를 쓰셨다고 해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첫째인 아내에게 특히나 많은 투자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 막상 결과가 시원치 않았던 게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저 그런 지방대학을 나와 그저 그런 곳에 취업한 아이에게 실망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처제가 공부에 재능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고부터 아내는 완전 찬밥 신사가 된 거였습니다. 갑자기 관심을 빼앗긴 아내는 처제에게 엄청난 질투를 했고 그럴수록 모녀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고 했죠. 그날 아내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울면서 제게 말을 하더군요. 오빠, 꼭 성공해. 진짜 성공해서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거 증명해줘. 나 진짜 너무 분해. 진정해. 알았으니까. 그리고 사업 안정적이라서 괜찮아. 증명이 필요하다고. 좋은 집, 좋은 차. 지금 그런 건 불가능해. 사업이 잘 될 때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당장 내가 사고 싶던 걸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더 크게 투자해야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거라고. 아내는 그 말에 반박은 못하겠는지 입술을 삐쭉 내밀며 말했죠. 알았어. 그래도 내 말 무슨 말인지는 알지? 나 진짜 주희 그 기집애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해. 그래야 엄마가 땅을 치고 후회를 하지. 그 여우 같은 게 지금도 날 비웃을 거라고. 혼전 임신을 했다는 걸로 몸 함부로 굴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닐 거라니까? 뭐? 장모님은 말투가 거칠어서 그러셨지만 처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던데.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처제는 장모님 곁에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아내와는 성격이 전혀 반대인지 말수도 없고 조용한 사람처럼 보였죠. 그럼에도 아내 앞으로 음식을 밀어주고 차를 준비하고 사과도 깎아서 줬기에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헌데 아내는 제가 두둔하자 발작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오빠는 아무것도 몰라. 착한 척, 얌전한 척하는 거라고. 하나밖에 없는 언니가 그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도 꼼짝도 하지 않는 거 봐. 아주 독한 년이야. 그거 재수없고 소름 끼쳐. 그래도 장모님 말려주기도 했잖아. 됐어, 두둔하지 마. 오빠는 아무것도 몰라. 망할 년. 좀 말을 심하게 하는 것처럼 들려도 이 가족이라는 게 다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 그러려니 넘겼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 역시도 남들 앞에서는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서로 대놓고 험담을 하긴 했는데 일종의 과격한 농담에 가까웠거든요. 서로 못생겼다, 내가 아깝다 하면서도 결국에는 서로가 가장 우선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어딘가 진짜로 삐뚤어진 가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왜냐하면 이 결혼하고 몇 년 후 사업이 그야말로 대박이 터지자 가장 먼저 변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장모님이었거든요. 이전에 제 뒤통수에다가 소금을 뿌렸던 장모님은 없었습니다. 아유, 우리 박서방 요즘 왜 이렇게 말랐어? 내가 한약이라도 한 첩 지어줄까?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럼 닭이라도 잡아줘? 이렇게 먹는 게 시원치 않아서 어디 밖에서 일을 할 수 있겠어? 말만 해. 뭐 먹고 싶나? 갈비탕 해줄까? 아님 사골이라도 푹 구워서. 제가 웃으면서 말하자 아내가 도중에 끼어들었습니다. 저번 주에도 오더니 또 와서는 왜 그렇게 살가운 척해? 엄마는 주희를 돌봐야 하지 않아? 말도 마라. 내가 요즘 걔 때문에 미치겠어. 어쩜 그렇게 실망만 주는 건지. 왜? 뭔데? 말해봐. 걔 남자 맞나? 누구? 아내가 눈을 반짝이며 묻자 장모님은 고개를 흔들었죠. 아니야. 차라리 너처럼 좋은 남자 만나서 일찍 결혼이라도 하면 좋았을 텐데 음악인지 뭔지 한다면서 돈벌이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머리 좋아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뭐라니? 갑자기 음악? 무슨 음악? 걔 경영학 전공 아니었어? 내 말이 그거다. 아주 날 감쪽같이 속였지 뭐야.
어쩐지 집에서 하루 종일 뚱땅거리기에 뭔가 싶었는데 글쎄 피아노 전공이란다. 참나. 어디서 그런 못된 것만 배워서는 하필이면 돈도 안 될 전공을 택했어. 그래서 내가 좋게 결혼하라고 했더니 싫다고 자기 꿈이라면서 내버려 두라는 거야. 이 배은망덕한 년. 진짜? 내가 주위 그 계집애 그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뒤에서 호박씨 몰래 까고 있는 줄 알았다고. 꼴의 음악? 음악은 타고나는 거잖아. 우리 집에 예술 계통이 어딨다고. 아니 나도 답답하다. 이제 우리 집 희망은 너야. 역시 첫째는 실망을 안 시키지. 이제 와서? 그럼 주인은 포기하게? 다 그네를 때린다고 말을 듣기를 하겠니? 어쩌겠니?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르니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서 지원을 싹 다 끊어버렸어. 고생 좀 해보라지. 장모님은 마치 주식 투자를 하는 것처럼 자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것도 한쪽에 온전히 담았다가도 상황이 좋지 않으면 바로 손절을 치는 것 같았죠. 주식에서 파란색은 마이너스를, 그리고 빨간색은 플러스, 즉 손해와 수익을 나타내는데 당시 처제의 미래는 파란불이 켜졌고 안에는 빨간색 불이 번쩍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돈이 안 되는 처제보다 아내에게 갈아탄 거였고요. 무엇보다 거북한 것은 아내는 그 상황 자체를 즐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동생인데도 걱정조차 하지 않았죠. 내가 주위 그게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제 딱 내 꼴 나는 거지. 공부 잘한다고 오냐오냐 해주던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고생길이 훤하다 훤해.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혼자서 공부하는 거 어려울 텐데. 어렵겠지. 애초에 우리 집 형편의 예술? 겉멋만 잔뜩 들어서 그냥 멋져 보이고 싶어서 선택했을걸? 그럼 그 선택의 책임은 스스로가 지는 게 맞지. 하루 종일 흥얼거리고 기분이 좋아 보이는 아내에게 더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내심 첫째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아내에게 그랬던 것처럼 장모님이 처제에게 어떤 말을 할지 안 봐도 눈에 훤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처가에 용돈을 드리는 거 처제와 장모님에게 딱 나눠서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술이라는 분야를 저는 잘 모르지만 돈이 없다면 힘들다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제도 엄청 제게 고마워했죠.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아내에게 그걸 들키고 말았던 겁니다. 당신 미쳤어? 어떻게 나 몰래 주희한테 용돈을 줄 수가 있어? 상의 없이 그런 건 미안하지만 어쨌든 당신 친정이 주기적으로 생활비 드리고 있었잖아. 거기에 처제 하나 추가된 거고. 당신 동생인데 이 정도도 못해? 하지마! 왜 해? 걔가 알아서 고생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여보, 처제 당신보다 더 어려. 들어보니까 학교도 다녔다가 말았다가 휴학을 하면서 돈 벌고 있다고 하잖아. 얼마나 고생이 심할진 생각 안 해? 오히려 나한테 잘했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상한 곳에 돈을 쓴 것도 아니고 당신 가족 일인데. 난 싫다고 했잖아. 내 동생 때문에 내가 어떤 수모를 겪었는데 내가 왜 걔를 신경 써야 해? 그리고 솔직히 나 불쾌해. 당신이랑 내 동생이랑 연락하는 것 자체가. 연락 안 했어. 고맙다는 문자 받은 게 전부였고. 문자는 연락 아니야? 참 그것도 웃기다. 얼마나 양심이 터졌으면 고작 문자로 말을 해? 하여튼 머리에 든 것만큼 인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어. 원래 낯을 가리잖아. 그거라도 어디야. 그리고 고맙다라는 말 들으려고 보낸 거 아니야. 나도 가난해 봤으니까 힘들 때 돕는 거고 그게 가족이잖아. 당신도 참 순진하다. 당신 말처럼 낯을 그렇게 가리면서 문자까지 한 이유는 모르겠어? 고맙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 앞으로도 종종 돈 내놔라. 이 돈으로 아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등 좀 더 쳐먹겠다. 그 뜻이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떤 사람이 고맙다는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내는 허하고 짧게 웃더니 날카롭게 대꾸했죠. 그래 나다. 내 머리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 왜? 여보 제발. 뭐? 여우 같은 주의처럼? 혹시
당신 내 동생한테 관심 있어? 그런 거야? 공부하고 얌전하고 남자도 잘 안 만난다고 하니 혹해? 이제 시은이 낳고 나니 나 말고 더 어린 년이 궁금해? 미쳤어?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해? 그럼 내가 싫다면 그만두겠다. 미안하다가 먼저 나왔어야지. 왜 날 설득해? 난 싫다고! 싫어서 죽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의심 더하기 전에 당장 지원하는 거 그만둬. 앞으로 나 당신 통장 다 살펴볼 거야. 어쩔래? 이래도 계속 지원할 거야? 알았어, 지원 안 할게. 안 할 테니 제발 그만해! 차별이라는 게 사람을 병들게 만든다는 거, 저도 주위에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경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도 애매한 구석이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모든 게 아내의 위주였다고 했죠. 그러다가 바뀌게 된 것은 고작 6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고요. 그렇다고 진짜 차별을 받아왔던 건 처제였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이름 있는 대학에 들어간 순간 처음으로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적으로 처제를 미워하는 아내를 이해하기 힘들긴 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저희 딸 시은이에게 하는 걸 보고 알게 됐지만요. 여보, 우리 시은이 유학 보내자. 어? 뭐? 고작 5살밖에 안 된 시은이를 유학을 보내자고? 당신 생각이 있어? 그럼 애를 남들처럼 키워? 그저 그런 유치원 가는 것도 짜증나서 죽겠는데 그저 그런 인생 살게 하자는 거야? 당신이 그러고도 애 아빠야? 아직 시은이 너무 어려. 어리니까 받아들이는 게 더 빨라. 난 우리 딸 무조건 서울대 그 이상으로 보낼 거야. 아내는 딸에게 피아노와 운동, 영어까지도 무리하게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걸 보니 확실하게 알겠더군요. 차별로 인한 질투가 아니라 단순히 처제가 자신보다 뛰어난 것을 질투했다는 걸 말이죠. 실제로도 가끔 가족 행사에서 마주치면 장모님과 아내 둘 다 처제를 비난하고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현금으로 뽑은 돈을 용돈으로 주는 정도가 전부였고요. 특이하게도 아내는 그것만은 막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자기 눈앞에서 줄 때는 적어도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걸 알릴 수 있기 때문이었죠. 주희, 넌 그 나이 먹고도 이렇게 용돈 받고 싶니? 이미 진즉에 취업하고 자리 잡아야 할 나이잖아. 그런데도 아직도 이러고 사는 거 보면 이 언니가 참 마음에 안 좋아. 처제는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 그래도 나 최근엔 작업 시작했어.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협업하기로 해서 거기서 내가 작곡을 할 것 같아. 조만간 돈 벌기 시작하면 아서라. 벌어도 얼마나 벌겠어. 그냥 너도 나이 더 차기 전에 적당한 남자 만나서 결혼이나 해. 인생 뭐 별거 있니? 나만 봐도 그래. 엄마가 그렇게나 안 된다고 했지만 결국에 나는 너희 형부 만나서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잖아. 물론 넌 눈 좀 낮춰야겠지만 결혼은 생각이 없어서. 언제까지? 주제를 알고 까불어야지. 나이 어린 거? 내일도 어릴 것 같니? 생각이 없다는 애들 중에 나이 먹어서 후회 안 하는 여자를 본 기억이 없어. 그러니 적당한 직장인 만나서 얼른 결혼하고 애나 낳아서 키워. 생활비 쪼개가면서 살아도 지금보단 나아. 생각은 해볼게. 그래, 말 잘 됐네. 언니도 용돈 좀 줘야겠다. 우리 동생 너무 힘들어 보이네. 아내는 돈으로 자존감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 돈이었죠. 다소 과한 감이 없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아내가 조금은 나아지길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내는 점점 더 심해지기만 하더군요. 여전히 처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고 시은이 교육에도 집착이 가득했습니다. 특히나 과소비는 너무나 심했죠. 제가 적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었지만 어떤 달은 빠듯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었어요. 여보,
그 쓸모없는 물건까지 계속 살 필요가 있어? 이 옷방에 박스가 가득하던데 아직 풀어보지도 않은 것들이잖아. 몇 달이나 계속 쌓이기만 하고 있고. 다 필요해서 산 물건들이야. 그리고 그 정도 여유 없는 것도 아닌데 쪼잔하게 왜 그래? 필요가 없으니까. 아직까지 열어보지 않은 거잖아. 그리고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당신이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해? 저번 달에 카드값만 1200이 청구가 됐어. 이게 지금 가정주부가 쓸 돈이라고 생각해? 이제까지 말없다가 왜 그래? 내가 한두 번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돈을 좀 모아야 하지 않겠냐는 말이야. 적금도 예금도 하나 없이 벌어오는 족족 다 쓰고 있잖아. 우리 시은이를 위해서 그런 거야. 난 그런 걸 못 받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시은이는 절대로 나처럼 살긴 안 할 거야. 배울 수 있는 거 다 배우게 할 거고. 여보, 그래. 뭐 그건 알겠어. 하지만 내가 말한 건 시은이 교육비가 아니야. 온전히 당신 생활비가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물었잖아. 그냥 쓰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왜? 이제 그것도 아까워? 이제 다 잡은 물고기다 이거야? 왜 또 말을 그렇게 해? 그 말이 그거잖아. 이제까지 별소리 없다가 왜 갑자기 카드 이야기를 하냐고. 혹시 다른 여자 생긴 거야? 그년한테 돈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다 써버려서 눈이라도 돌았니? 됐다, 말을 말자. 내가 무슨 소리를 하면 다른 여자를 만났네 뭘 했네. 애초에 대화가 안 통하잖아. 그리고 이런 상황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묻는 게 먼저 아니야? 아내는 그제서야 제 눈치를 보며 묻더군요. 왜?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요즘 좀 분위기가 안 좋아. 사업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해왔던 곳이 있는데 내년 계약 진행부터는 업체 선정 방식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나왔어. 보통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다른 곳이랑 계약한다고 봐야 해. 우리가 이미 만들어둔 물량을 처분할 수 없게 되면 감당 힘들 거야. 알았어. 소비 줄일게. 됐지? 하지만 아내의 소비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제가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간격이 좁혀지지 않자 저는 극단적으로 카드를 정지시켜야 했고요. 다행히 아내는 별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후에 제 사업은 폐업을 해야 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였어요. 보통 사업이 망하면 빚이 생기고 파산까지 염두해야 하지만 다행히 저희는 그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모든 게 제로가 된 거였죠. 아내는 그야말로 격분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딸랑 이 집 하나 남은 거야? 우리 완전 망한 거냐고? 여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빚도 없고 이 정도면 깔끔하게 끝난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나랑 같이 사업 시작했던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함께 새로운 사업 시작하기로 말도 해놨고. 이미 한 번 망했는데 두 번은 못 망하겠어? 그리고 설령 잘 된다고 해도 그게 언제 될 줄 알고 그걸 기다리라는 건데. 2년? 3년? 말을 해봐. 야, 확답을 어떻게 해. 이전에 하던 사업도 5년 동안 힘들게 이뤄낸 거였는데. 뭐? 5년? 그럼 시은인 중학생이 될 텐데 그 5년을 설마 기다리라고?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애를 그냥 방치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왜 또 말을 그렇게 해? 방치라니. 그냥 평범하게 다른 애들처럼 평범하게 키우면 어떻게 되는데? 결국 그건 실패작이야. 알아? 우리 딸이 무슨 작품이야? 물건이야? 당신은 매번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됐고, 우리 잠깐 떨어져서 지내자. 엄마한텐 당신 망했다는 말 하지도 마. 알았어? 대충 싸웠다고 둘러댈 거니까. 알았냐고? 알았어. 아내의 일방적인 통보로 저희는 별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하루 이틀이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나 아끼던 딸 시은이 때문이라도 돌아올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게 한 달이 넘어가고 다시 3달이 넘어갔고 돌아온 건 아내가 아닌 엄청난 양의 카드 할부금이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서 아내에게 이 일을 따지려고 처가로 갔죠. 아내는 하얗게 질려서 말하지 말라고 눈치를 줬지만 저는 참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업 힘들다고 말했을 때도 이러더니 이제 망했는데 이러고 싶어?
도대체 당신이란 사람은 뭐가 문제인 거야? 내 생각은 안 했다고 치더라도 당신 딸 시연이는 이제 신경도 안 쓰여?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당장 구두, 신발, 가방이 왜 필요한 건데? 나가서 말해. 엄마 있는 거 안 보여? 있으면 뭐 이제 아실 때도 됐지? 저는 장모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어 말했죠. 저 사업 망했습니다, 장모님. 그래서 이 사람 아예 집을 나갔고 지금까지도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대신 돌아온 게 이 카드값 청구서였고요. 저는 바닥에 카드 청구서를 쏟아냈습니다. 아내는 화가 났는지 오히려 제 뺨을 때리더군요. 당신 미쳤어? 내가 말하지 말라고 몇 번을 부탁했어. 내 생각은 안 해? 그러는 당신은 시온이 생각 안 해? 애엄마가 돼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그럼 어쩌라고? 당신 사업 망한 거 안 들키려고 전처럼 쓴 거야. 그냥 엄마랑 쇼핑도 좀 하고 그냥 그랬던 거라고. 그리고 내가 실패한 자식을 끌어안고 있을 이유가 있어? 어차피 이젠 이전처럼 해주지도 못할 텐데 나라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진심이야? 정말? 당신이란 여자 최악이구나. 이렇게 만든 건 당신이야. 그러게 왜 그렇게 돈을 잘 벌었어? 차라리 돈이 쭉 없었으면 모를까. 날 그렇게 길들인 건 당신이잖아. 그런데 다시 예전처럼 구질구질하게 돌아가라고? 그게 쉬울 것 같아? 난 절대로 못해. 그래? 그럼 차라리 이혼을 해. 이혼하자고. 전 그대로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선택에 후회를 했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견디고 또 기다렸지만 애초에 아내는 삐뚤어진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저는 딸 시은이에게도 이런 사실들을 알리고 이혼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알 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딸은 상상과는 달리 덤덤하게 받아들였죠. 시은아, 넌 괜찮아? 그래도 엄마랑 아빠랑 계속 같이 있는 게 좋으면. 아빠, 내 주변에도 이혼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애들 많아. 그리고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나 엄마 싫어. 그러니까 이혼하더라도 난 아빠랑 살고 싶어. 물론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할걸? 아이, 설마. 말은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널 얼마나 아끼는데. 아니야, 엄만 그런 사람 아니라고. 혹시 엄마가 학원도 많이 보내고 힘들게 해서 그래? 그건 시연이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비록 아빠랑 엄마는 이혼하지만 넌 우리한테 똑같이 소중한 존재고 너까지 엄마 미워할 필요 없어.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엄만 예전부터 내가 쓸모없으면 언제라도 버릴 것 같았어. 엄마는 내 눈을 안 봐. 내 옷, 내 신발,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볼 뿐이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봐. 저는 당황해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아닐 거야. 시은이 네가 아직 어려서. 나 안 어려. 그리고 그 정도는 나도 알아. 그러니까 아빠도 이혼하고 싶으면 얼른 해. 우린 협의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아내는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 재산의 절반을 선택하더군요. 정말로 시은이 말처럼 딸에 대한 미련은 전혀 없어 보였죠. 하지만 이혼을 접수하기 바로 직전에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저는 정신없이 딸과 함께 장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병원도 장례식도 아닌 집으로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고라니, 무슨 사고요? 교통사고였어. 차가 전복되면서 불이 났고. 사고가 맞아요? 뭐 때문에요? 마주오던 차가 졸음운전을 했나봐. 그걸 피하려다가 떨어지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럼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주셨어야죠. 장례식은 안 합니까? 이혼 준비 중인 자네를 내가 왜 불러? 걔 그렇게 갈 아이 아니었어. 자네랑 이혼 준비하면서 정신을 어디 빼놓고 다니다가 그런 사고가 난 거고. 근데 내가 왜 불러? 내 딸 죽인 거나 다름없는 자네 뭐가 예쁘다고? 솔직히 말해서 나 자네 꼴도 보기 싫어. 알아? 장모님, 그래도 시연이 그 사람 딸이잖아요. 그래, 그래서 내가 부른 거야.
그리고 장례식은 안 했어. 시신이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불에 타서 얼른 수습부터 해야 했으니까. 납골당으로 가서 인사나 해. 그거면 됐지. 그 전까지는 믿어지지 않았던 아내의 죽음이었지만 납골당에 도착하고 그 앞에 서니 실감이 나더군요.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옆에는 제 딸의 사진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딸과 저는 한참을 그 앞에서 울었고 장모님은 그런 저희를 보고만 계셨죠. 그렇게 상황이 진정이 된 이후에 전 그때서야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납골당 자체도 굉장히 오래된 곳이었는데 여기저기 곰팡이도 보이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더군요. 무엇보다 유골함이 있는 위치도 가장 아래에 있었습니다. 제 생각을 읽었는지 장모님이 말씀하셨죠. 내 수준엔 그게 최선이야. 자네랑 이혼하면 마땅히 받게 될 재산 분할도 못 받은 상태지 않나. 이렇게 사별로 다 끝나버렸으니 매년 돈을 줘야 하는데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여기 관리자랑 이야기를 좀... 됐고 보험금이나 나한테 주게. 재산 분할은 어차피 꿈도 못 꾸게 되었으니 내가 그것까진 요구 안 해. 하지만 자네랑 이혼한 시점에서 보험금까지 가지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지금 상황에 돈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중요하지. 살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어쨌든 그것까지 건드리면 나도 소송할 거야. 알겠나? 앞으로 우리 집도 찾아오지 말고 시연이 너도 마찬가지야. 내 딸 죽은 이상 더는 보고 싶지 않아. 난 그럼 그렇게 알고 가겠네. 더럽고 치사하다는 말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보험금이 손에 있었다면 그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아무리 딸에게 애정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죽음 앞에서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습은 인간 같지도 않더군요. 뿐만 아니라 처제도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전 그래도 가족이라고 챙겨주고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납골당에 한 번을 오지 않고 제 연락조차 받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그들과 더는 얽히고 싶지 않았고 그 이후로는 한 번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종 제 딸과 납골당을 한 번씩 가는 게 전부였고요. 시간이 흘러 저와 제 딸은 아주 천천히 일상을 찾았습니다. 저도 사업을 다시 재개했고 그만큼 바쁜 일상을 보내게 됐죠. 물론 이전보다 더 많이 힘들긴 했습니다. 딸은 어느덧 중학교에 올라갔고 저는 집안일까지 도맡아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춘기 한 번 없이 착하게 자란 제 딸 덕에 행복했다는 겁니다. 종종 제가 일이 늦게 끝나는 날에는 딸이 저를 위해 요리도 해줬죠. 아빠, 이번엔 김치찌개가 진짜 성공적이야. 먹어봐 얼른. 저는 한 입 먹고 힘들게 삼켰습니다. 그래. 너무 맛있구나. 뒤이어 딸이 찌개 맛을 보더니 경악을 하더군요. 이게 뭐야? 색깔은 똑같은데 이상하네. 예쁘지 않아? 완전 요리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김치 씻은 물맛이잖아. 시은이 너는 미술에 재능이 있나 보다. 그래도 색은 기똥차네. 앞으로 요리는 아빠가 할 거야. 넌 공부하고 친구들이랑 놀아. 아니, 아빠 늦게 오는 날은 내가 무조건 한다. 난 나중에 요리사가 될 거거든. 수돗물 맛이 살아있던 국수, 덜 익은 밀가루 맛이 나던 수제비까지 무려 2년 동안 요리사가 되겠다는 딸의 실력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 대신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 힘든 시간을 잘 견딜 수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사업은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고요. 그날도 저는 학원에 간 딸이 돌아오기 전에 집에서 요리를 먼저 하려고 아주 빠른 속도로 장을 보고 집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발 오늘은 제대로 된 식사를 먹길 기원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서더군요. 종수 맞지? 야, 이게 얼마만이야? 너 태원이, 너 여기 어쩐 일이야? 이 동네 살아? 얼마 전에 이사 왔지. 나 결혼 준비 중이야. 좀 늦긴 했는데 뭐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어. 너도 그렇고 훈이 영준이도 궁금하고. 태원인 제 대학 동창이자 처음 창업을 했던 친구들 중 하나였습니다.
동아리 모임에서 만나서 마음 맞는 친구 4명이서 시작한 게 첫 사업이었죠. 그 중에 둘은 다시 시작한 사업에도 함께했지만 태원이는 집안 사정상 취업을 하는 길을 택하면서 연락이 뜸해졌고요. 결혼? 어쩐 일이야? 결혼은 죽어도 안 한다고 하더니. 그렇게 됐다. 너도 결혼식 꼭 와. 집들이도 오고. 내가 사실 처가덕을 좀 보고 살게 됐거든. 솔직히 사업 그렇게 되고 내가 뭐 볼 게 있어. 돈 많은 집에 장가가서 내조 내가 담당하게 된 거지. 내가 또 요리랑 살림 실력은 끝내주잖아. 자취만 18년을 했는데. 태원이는 저처럼 장바구니를 한 손 가득 들고는 해맑게 웃었죠. 그래서 저도 똑같이 장바구니를 들어 올렸고요. 그랬더니 태원이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지더군요. 사업 망한 것 때문에 이혼한 거 맞지? 딸은 어린애 하나 있지 않았어? 누가 키워? 그게 내가 키우지. 근데 이혼은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혹시 혼인신고를 안 했어? 아니, 당연히 했지. 실은 바람이지. 그렇지? 와, 미친. 야, 내가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 차마 아는 척은 못했지만 남자랑 딱 달라붙어 있는 걸 보니까 뭔가 싶긴 하더라고. 저는 당황해서 웃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내를 봤다는 말이야? 얼마 전에 연말에 부부동반 모임이 있거든. 와이프 동창 모임이라고는 하지만 돈 좀 있는 사람들만 그룹으로 모인 곳이라 바짝 긴장하고 갔는데 글쎄 딱 네 와이프가 있는 거야. 뭐 결혼 예정이라나? 그래서 난 이혼하고 다른 남자한테 갈아탔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 아유, 근데 양심도 없네. 이혼도 안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야? 아니야, 내 아내는 죽어서 납골당해 있어. 뭐? 에이, 아니라니까. 난 봤다고. 이름도 들었는데. 이름이 주희. 그래, 이거 맞잖아. 주희? 처제야, 처제. 너 우리 와이프 이름 모르잖아. 제수씨 이렇게 불렀고. 내 아내 이름은 주현이야, 주현. 그야 그렇지만 얼굴을 알지. 몇 번을 봤는데 내가 그걸 몰라? 알아. 근데 처제랑 와이프랑 자매라 그런지 분위기도 비슷하고 얼굴도 비슷해. 헷갈릴 수 있어. 그리고 시간도 많이 흘렀잖아. 진짜 그런가? 어쨌든 미안. 장례식 때 좀 부르지 그랬어. 진짜 큰 실수할 뻔했네. 설마 나 사업 포기했다고 따돌리는 거야? 아니야. 이 사고가 좀 커서 장례는 따로 안 했어. 다른 애들도 안 불렀고. 조촐하게 가족들만 알고 그냥 넘어갔지. 최근에서야 애들한테도 말만 해놓은 상태였고. 그렇구나. 어쨌든 미안하다. 괜히 말 꺼냈네. 이제 괜찮아. 사고였으니까. 이제 잘 정리하고 있고. 술 먹고 싶으면 언제든 불러. 내가 산다. 힘든 일 있어도 연락하고. 알았지? 그래. 이제 같은 동네 사니까 자주 불러주마. 꼭 나와. 오랜만에 처제 소식을 들어서 뭔가 마음 한쪽이 무겁긴 했습니다. 결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던 처제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났다는 걸 죽은 아내가 알면 얼마나 질투를 했을지 상상이 되더군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처제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깜깜한 어둠 속에서 어떤 피아노 소리에 이끌려 저는 발길을 옮겼죠. 한 걸음씩 다가갈 때마다 음악은 점점 커졌고 저는 뭔가에 홀린 것처럼 앞으로 나아갔어요. 완전히 가까워졌을 때 실제로 커다란 피아노 앞에서 열정적으로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건 바로 처제였죠. 제가 왔다는 것도 모르고 손가락은 쉬지 않고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제의 어깨를 잡았고 돌아서는 순간 처제의 얼굴은 제 아내의 얼굴로 바뀌더군요. 기괴하게 찌그러진 웃음에 소름이 돋았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모든 게 꿈이라는 걸 인지했습니다. 헌데 놀랍게도 저는 그 꿈을 그 뒤로도 3번을 더 꿨어요. 모두 같은 곡이었고 처제가 아닌 아내의 얼굴이 거기 있었죠. 너무 찜찜한 마음에 저는 친구에게 다시 연락을 했고 어렵지 않게 그 사람의 연락처와 주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곳에 막상 찾아갔을 때는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하고 제 스스로가 참 한심하게 느껴졌죠.
친구의 말 몇 마디와 찜찜한 꿈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걸 상상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자동차로 향해 간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차 뒤에 몸을 숨겼죠. 왜냐하면 마침 대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장모님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펄떡거리는 걸 겨우 진정시키고 슬쩍 살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곳에서 장모님과 이야기를 하는 건 아내였기 때문이죠. 엄마, 자꾸 이런 식이면 이 집에 못 오게 할 거야. 알아?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실수를 해? 내 이름은 주연이가 아니라 주희라고 몇 번을 말해. 아유, 미안하다. 내가 자꾸 깜빡하고. 깜빡? 이러다 이번 결혼도 물 건너가면 엄마가 내 인생 책임질 거야? 대충 저 사람한테는 언니가 죽어서 아직까지 엄마가 힘들어서 그렇다고 둘러댔으니까 당분간은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제발 좀 도와주라. 엄마가 이러면 우리 둘 다 끝이라는 거 몰라? 알았어. 내가 좀 조심하마. 이제 결혼식 코앞이야. 매일 내 사진 보면서 주의라고 습관을 들이라고. 주연인 죽었어. 엄마 첫째 딸은 이제 없다고. 불에 훨훨 타서 사라졌으니까 알아서 연습해. 아내는 쿵쿵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고 한참을 서 있던 장모님도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지고도 저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내가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배신감이 제 머릿속을 헤집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추측하는 게 그리 어렵지도 않았죠. 성공한 자식만을 인정하는 장모님과 돈에 미친 아내의 합작품이라는 건 불보듯 뻔했고요. 교통사고로 아내가 아닌 처제가 죽었고 불에 타서 시신을 알아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형사사건이라면 치아 대조를 해서라도 누군지 알아내려 했겠지만 단순 사고였기에 가족 확인 절차로 끝이 났겠죠. 그리고 그때 두 사람은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아내가 죽은 것처럼 하면 사망보험금도 나오고 그 전에 진 빚도 깔끔하게 해결되니 더 없는 기회였을 테고요. 이제야 꿈에 나타난 처제가 왜 그런 모습을 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처제인 척하는 아내의 재혼 상대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런 저를 신뢰하지 않더군요. 갑자기 나타나서 제 예비 신부가 그쪽에 사별한 전처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딱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무엇보다 저 그쪽 이야기 몇 번 들었습니다. 사업 망하면서 아내까지 버렸다고. 주희가 그 말을 하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솔직히 신뢰가 그리 가지 않네요. 저 주희랑 1년 넘게 사귀었고 결혼 약속하고 한 번도 실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검소하고 알뜰하고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혼자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도 높이 사고 있고요. 그럼 경찰서로 갈까요? 그래서 지문 그걸로 확인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너무 복잡하네요. 그럼 이렇게 하죠. 불러서 확인하자고요. 보면 알 수 있겠죠? 멀리서 확인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몰라볼 수 있으니까. 어때요? 좋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를 직접 보면 아내의 얼굴에 진실이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 아내는 그리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절 보자마자 꾸벅하고 인사를 하더니 형부 오랜만이네요 라고 하는 게 정말 소름이 끼쳤죠. 여보 진짜 이럴 거야? 형부? 당신이 이러고도 사람이니? 형부, 언니 그렇게 되고 많이 힘들어한다는 말은 들었어요. 저한테 그간 용돈도 보내주시고 잘해준 것도 알고요. 하지만 저한테 여보라고 하는 건 듣기가 좀... 제가 언니랑 많이 닮긴 했지만 혹시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지금 병원이라고 했어? 아무리 당신이 찍어 바르고 콜라겐을 들이다 부어도 내가 당신을 못 알아볼 것 같아? 성형도 있네? 근데 그래도 늙은 건 못 가려. 형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멀쩡한 사람이 어쩜 좋아?
제 말에 아내는 마음이 아픈 척 연기를 하며 남자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전부터 낌새가 이상했고 자신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놨죠. 더러운 환상에 젖어서 사리 분별 못하고 처제한테도 침을 흘리는 남자로 몰아가기까지 했습니다. 남자는 더는 듣기 싫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마침 제가 꿈속에서 들었던 그 피아노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자를 따라 일어나려는 아내에게 물었죠. 이 곡이 뭔지 말해봐. 당신이 처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잘 알 거 아니야? 이 곡 비발디의 사기 중에 뭔지 말해보라고. 네? 제가 그걸 왜 해요? 형부 얼른 병원이나 가세요. 왜? 피아노 전공인데 그것도 못해? 해보라니까? 됐고 저는 더는 형부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때 남자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는지 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똑같이 무슨 음악인지 말을 해보라고 했어요. 아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이게 나도 졸업한 지 오래돼서 가물가물해. 아마 봄? 아니다, 가을이야, 가을.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고 남자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이에 아내는 서둘러 말을 바꿨죠. 아, 여름이네. 아니, 겨울인가? 난 비발디 안 좋아해. 나 베토벤 좋아해. 피아노 전공이라고 모든 곡을 다 알아야 해? 내가 좋아하는 곡만 연습해서 그런 거야. 전 그런 아내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음악이 비발디가 아니라 베토벤 음악이야.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라고. 까먹을 수 있겠지. 근데 당신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베토벤 음악도 구분이 안 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 저 역시 음악에 조예가 깊진 않았어요. 유명한 음악가가 베토벤이랑 비발디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피아노 음악이 흘러나오면 어디서 들어봤다 라는 수준이었죠. 당연히 봄이고 여름이고 그런 건 전혀 몰랐고 누가 베토벤인지 비발디인지 구분도 못하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런 제가 그 음악을 알게 된 것은 제 꿈속에서 몇 번이나 울려 퍼졌기 때문이었어요. 음악이 너무 무겁고 절망에 가까운 분위기라서 찾아보게 되어 완전히 이름을 외웠던 겁니다. 혹시나 어떤 음악인지 궁금하시면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분명히 저처럼 이 곡! 하고 생각하시게 될 테니까 말이죠. 어쨌든 남자 역시 그 음악을 알고 있었는지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당황했는지 말까지 더듬었죠. 자기야, 나 그러니까 정말로 까먹어서. 이건 나도 아는 음악이야. 지금 이걸 까먹었다고? 피아노 전공에 작사가를 준비했던 사람이? 지금 나더러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그럼 장모까지도 날 속인 거네? 심지어 그 죽은 언니가 당신이면 나보다 나이가 더 진짜 기가 차서.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나는... 남자는 거칠게 아내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닥쳐! 지금 이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려는 거야? 그런 멀쩡한 남편의 애까지 있는 여자가 지금까지 동생인 척 연기를 하고... 진짜 소름이 다 끼치네. 너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이제까지 결혼 준비하면서 들어간 비용 싹 다 청구할 거야. 각오해! 남자는 돌아서서 가다가 다시 걸음을 멈추곤 제게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해서 죄송하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 뵙죠. 남자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아내는 덜덜 떨면서 울기 시작하더군요. 저도 그 모습을 보다가 바로 빠져나왔고 말이죠. 하지만 그 일이 있고 이틀이 지나 장모와 아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남자가 비용을 청구했는지 덜덜 떨면서 아내는 살려달라고 빌더군요. 그때 하필이면 시은이도 있었는데 그 상황에 몹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시은이 입장에서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엄마가 무릎을 꿇고 있으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시은이를 감싸면서 아내와 장모님에게 나가라고 했죠.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더군요. 여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알잖아. 그때 내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빚 독촉은 계속 이어지고 사채업주들까지 찾아와서 우리 집 한동안 난리였다고.
그래서 그랬어. 정말 다른 이유는 없었어. 그래도 나 시은이 엄마잖아. 나 한 번만 봐주라. 이 돈 내가 어떻게 갚아? 결혼 준비하면서도 빚도 여기저기 진 상태였는데 당신 때문에 망친 거잖아. 저는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못했는데 장모님이 끼어들었죠. 그래, 자네 요즘 사업 다시 잘 된다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어쨌든 시은이 친엄마잖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장모님도 끝까지 이기적이네요. 시은이가 이걸 보면 충격받을 거란 생각은 안 하셨어요? 우린 이미 시은이도 아는 줄 알고. 미안하게 됐어.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된 거 우리 툭 까놓고 이야기해보자 이거야.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아. 그냥 이전처럼만 지내면 된다는 말이지. 설마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보험회사에 이야기하진 않았지? 왜요? 보험금 토해놓을 생각이 들어서 똥줄 타세요? 자네 왜 그러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시은이 봐서라도 한 번만 봐줘. 친엄마가 교도소 들어가야 속이 후련하겠어? 얘도 이번 일로 반성 많이 했을 거야. 파혼도 당했고 이미 할 만큼은 다 했잖아. 적어도 주인 명의로 계속 살아있게만 해주면 된다는 말이지. 솔직히 맘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고소를 하고 싶었습니다.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만으로도 큰 죄가 되니까요. 하지만 장모님 말처럼 시은이가 마음에 걸렸죠. 엄마가 싫다고는 했지만 아내의 죽음에 누구보다 슬퍼했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시은이에게 아내가 살아있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가 이 일이 터진 거였죠. 그런데 제가 망설이자 딸이 앞으로 나서면서 말했습니다. 방금 그 말들 내가 다 녹음했어. 아빠가 신고 안 하면 나라도 할 거야. 이에 아내는 눈이 뒤집혔죠. 너 시은이, 너 엄마한테 이럴 거야? 엄마한테 이러는 거 죄야, 죄! 엄마? 지금 내 앞에서 엄마라고 했어? 근데 어쩌지? 내 엄마는 이미 죽었는데. 시은이 너? 내 이름 부르지도 마. 내 핑계로 아빠 흔들 생각도 하지 말고. 두 사람 다 벌 제대로 받고 똑바로 살아. 물론 그런다고 죽은 엄마는 살아 돌아오지 못할 테지만. 아참, 우리 조만간 더 큰 집으로 이사가. 아빠 사업이 엄청 잘 됐거든. 부럽지? 그러니 꼭 후회하면서 살아. 부모 자리 포기했을 때 자식한테 대접받을 생각도 포기해야 하는 거야. 딸은 실제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버렸어요. 순종적이고 착하기만 했던 딸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 보기보다 강단이 있었죠. 그 뒤에 들은 소식으로는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보험 사기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길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죠. 하지만 솔직히 더는 관심이 없습니다. 시은이 말처럼 스스로가 부모 자리를 포기했으니 더는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우린 현재 이사도 끝냈고 빠르게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집구석과는 다신 상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지만 딱 하나만큼은 외면할 수가 없었죠. 바로 처제의 납골당이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구석지고 더러운 곳에 처제를 방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름도 바꿔주고 새로 옮기려고 했을 때 납골당 비용이 밀려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보험금도 뜯어가 놓고 이미 죽은 딸이니 돈을 쓰지 않은 거였습니다. 마음이 쓰리더군요. 딱히 말을 많이 나누거나 친하진 않았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언니에게 밀려서 관심받지 못했고 자신이 꿈꾸는 일을 한다고 외면을 받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와 딸은 좀 더 좋은 곳으로 납골당을 옮겼고 사진도 겨우 구해서 죽고 나서 한참 뒤에 진짜 이름과 얼굴을 되찾아줬습니다. 이모 너무 불쌍하다. 그럼 아무도 이모가 죽었다는 걸 슬퍼하지 못했을 거 아니야. 분명 좋은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슬퍼할 사람 진짜 많았을 거야. 그치? 그렇게 들으니 참 안타깝네. 우리라도 자주 오자. 딸의 말에 저는 아내와 장모님에게 뒤늦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휴대폰은 버린 지 오래였고 사진이며 어떤 정보도 하나 남기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자신들이 온전히 그 명의를 쓰기 위해서 모든 걸 정리해버렸던 거였죠. 그 끔찍한 인간들 덕분에 처제의 죽음을 그 누구도 슬퍼해주지 못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이곳에라도 글을 남기기로 했던 겁니다. 설령 처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함께 명복을 빌어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다음 생에는 따뜻한 부모의 사랑을 받길 바라며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의 오늘 하루도 따뜻한 순간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